793년 6월 8일 잉글랜드 북동부 해안 작은 섬 하나에 배세척이 나타납니다. 린디스판. 이 섬에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기 635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잉글랜드 북부 기독교의 심장이었습니다. 성 쿠스버트의 유해가 안치된 성지, 유럽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 왕들이 금과 은을 기부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성경이 보관된 곳. 그런데 이 섬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 중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제단을 파헤쳤습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 은으로 된 성물, 보석이 박힌 성경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수도사들 중 늙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쇠사슬에 묶여 배에 실렸습니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곁에 있던 학자 알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산 지 거의 350년이 되었으나 이런 공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바다에서 이런 공격이 올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날 이후 유럽의 수도원들에서는 하나의 기도가 퍼져나갑니다. 주여, 북쪽 사람들의 분노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이 기도는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이킹이라는 말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노르드어로 비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가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은 원래 민족이 아니라 활동이었던 겁니다. 바이킹 원정을 간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게르만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 게르만족이요. 게르만족은 원래 북부 독일과 남부 스칸디나비아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이른바 민족 대이동 시기에 게르만족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서게르만은 프랑크족이 되어 갈리아를 차지했고, 앵글로색스는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게르만인 고트족과 반달족은 노마 제국 깊숙이 들어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고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리 잡은 갈래가 있었습니다. 북게르만, 노르드족, 바로 바이킹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도를 보면 산맥이 반도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끝없이 복잡하게 꼬여 있고 피오르드라고 불리는 깊은 만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땅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바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에는 세 개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리가 이 세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틀란드 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드물게 평야지대였습니다. 유럽 대륙과 가장 가까웠고 바다를 건너면 바로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남서쪽으로 나갔습니다. 잉글랜드로, 프랑크 왕국으로.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의 나라였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인 좁은 땅. 세 나라 중에서 농사지을 땅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들었던 만큼 바다로 나가야 할 이유도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서쪽으로 나갔습니다. 아일랜드로, 스코틀랜드로,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먼 섬으로. 스웨덴은 동쪽에 발테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발테해를 건너면 슬라브 부족들이 사는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 땅에는 남쪽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바그다드까지. 같은 바이킹이었지만 지리가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덴마크는 남서쪽으로, 노르웨이는 서쪽으로, 스웨덴은 동쪽으로. 이 세 갈래의 이야기가 바이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도 하나는 같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 것, 배. 바이킹을 바이킹으로 만든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바이킹의 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길고 좁은 몸체, 뱀처럼 치켜든 뱃머리, 양옆으로 쭉 늘어선 노. 이 배를 롱쉽이라고 합니다. 롱쉽은 전쟁을 위해 만든 배였습니다. 길이가 20m에서 30m에 달했지만 폭은 고작 5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좁고 길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빨랐습니다. 노를 저으면 시속 10km, 돛을 올리면 시속 20km 가까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진짜 비밀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흘수,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고작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만 물이 있으면 배가 다닐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다만 다니는 배가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롱쉽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한참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배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참나무 판자를 얇게 쪼개서 겹겹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클링커 공법이라고 합니다. 판자를 기와처럼 겹쳐서 이음새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배가 가벼우면서도 유연해집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듯 휘어지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벼웠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가능했습니다. 배를 물에서 끌어올려서 육지 위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다 폭포나 급류를 만나면 배를 물에서 꺼내 어깨에 메고 육지를 걸어서 지나간 다음 다시 물에 띄웠습니다. 이걸 포티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스웨덴 바이킹이 러시아의 강을 따라 콘스탄티노플까지 간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와 배꼬리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앞뒤가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좁은 강에서 방향을 바꿀 때 배를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쪽으로 노를 저으면 됐습니다. 적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킹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바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강을 타고 내륙으로도 들어옵니다. 해안가에 배를 끌어올리면 아무데나 상륙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롱쉽이 유럽에 공포를 준 이유였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킹에게는 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롱쉽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데 크나르. 크나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롱쉽보다 짧았지만 폭이 넓고 깊었습니다. 길이 16m 정도에 폭이 5m 가까이 되었고 최대 24톤의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롱쉽이 전사들을 실어 나르는 배였다면 크나르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모피, 호박, 밀락, 꿀, 바다코끼리 상아, 그리고 노예까지. 크나르는 보체에 의지하는 배였습니다. 롱쉽처럼 노를 줄지어 저을 필요 없이 바람의 힘으로 대양을 건넜습니다. 아이슬란드까지, 그린란드까지, 그리고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바이킹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르 덕분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상징은 롱쉽이지만 바이킹의 세계를 만든 것은 크나르였습니다. 롱쉽은 전쟁과 약탈의 도구였고 크나르는 교역과 탐험의 도구였습니다. 바이킹은 전사이기 전에 뱃사람이었고 약탈자이기 전에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이킹 하면 투구를 쓰고 도끼를 휘두르는 전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바이킹 전사의 대다수는 농부였습니다. 바이킹 사회는 세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야를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고 그 아래에 자유민이 있었고 가장 아래에 트렐리라고 불리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 원정에 나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운데 계층, 자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농부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배를 타고 원정을 떠나고 가을에 돌아와서 수확을 했습니다. 농부이자 전사, 이것이 바이킹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을까요? 거기에는 상속제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이킹 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맏아들에게 가장 많이 돌아갔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에게는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형의 밑에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바다로 나가서 자기 몫을 직접 찾든지. 칼을 들고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저울을 들고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킹은 약탈보다 먼저 교역을 했습니다. 793년 린디스판 습격이 바이킹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물건을 사고 판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부터 발트해 연안에서 나는 호박은 로마인들이 탐내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면 보석의 일종인데요. 나무에서 나온 수지가 수천만 년에 걸쳐 굳어진 것입니다. 맑은 황금빛이 나는 이 돌을 로마의 귀족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이 호박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대신 로마의 금속 제품과 유리를 받았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되면 이 교역이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교역의 중심에 세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르카, 스웨덴의 멜라렌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발트해로 나가는 관문이었고 동쪽으로 가는 모든 교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르카의 무덤에서는 3,000기가 넘는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그 안에서 비잔티움의 비단, 중앙아시아의 보석 같은 먼 곳의 물건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한가운데 있는 호수의 섬이 세 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헤데비, 지금의 독일 북부 덴마크와의 국경 근처에 있었습니다. 북해와 발트해가 만나는 교차로의 위치에서 유럽 대륙의 물건이 스칸디나비아로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서유럽에서 온 천, 유리 제품, 도자기, 소금, 포도주가 이곳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구가 약 1,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스칸디나비아 기준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우팡, 노르웨이 남부 오슬로 피오르드 근처에 있었습니다. 카우팡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노르드어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시장인 도시였던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겨지는 이곳에서는 바다 코끼리 상아, 모피, 숫돌, 그리고 비누석으로 만든 솥 같은 노르웨이 특산품들이 나갔고 바다 건너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비르카가 동쪽을 향한 창이었다면 카우팡은 서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이 세 항구가 바이킹 교역의 삼각축이었습니다. 비르카에서는 동쪽으로, 헤데비에서는 남쪽으로, 카우팡에서는 서쪽으로. 이 항구들을 통해 모피, 호박, 밀랍, 꿀, 바다코끼리 상아, 그리고 노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 비단, 향신료, 유리,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 바이킹은 독특한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동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새겨진 왕의 얼굴이나 글자가 중요하잖아요. 이 동전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액면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바이킹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든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은의 무게. 바이킹은 은 자체의 무게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를 차고 다니다가 물건은 살 때가 되면 도끼로 잘라서 무게를 맞춰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은 조각을 핵실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바이킹 상인들은 접이식 저울을 갖고 다녔습니다. 작게 접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저울이었습니다. 바이킹의 무덤을 발굴하면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칼과 도끼 옆에 저울과 추가 놓여 있습니다. 전사의 무기와 상인의 도구가 나란히 묻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이킹의 진짜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은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은이 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특히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서 이슬람 세계의 은화가 8만 개 이상 발굴되었습니다. 스웨덴 본토까지 합치면 그 수는 12만 개가 넘습니다.
디르함이라고 불리는 이 은화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그다드에서 주조된 것이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의 화폐가 스칸디나비아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바그다드의 은이 스칸디나비아까지 왔을까요? 스웨덴 바이킹들이 발트해를 건너 러시아의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볼가강을 타고 카스피해까지 도달해서 아바스 칼리프국의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바이킹은 모피와 노예를 팔았고 그 대가로 은을 받았습니다. 이 은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발트해를 건너 스칸디나비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교역이 왜 중요했을까요? 로마가 멸망한 뒤 수백 년 동안 유럽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돌던 은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이슬람 세계에는 은이 넘쳤지만 서쪽의 유럽에는 은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를 다시 연결한 것이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사람들을 상인이 아니라 약탈자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93년 이후 약탈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수도원이었을까요? 마을을 습격하거나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수도원을 노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수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과 은을 기부했습니다. 신자들의 헌금이 수백 년에 걸쳐 쌓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 은으로 만든 성대, 보석이 박힌 성경, 상아로 조각한 성물함, 이런 것들이 수도원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들은 대부분 해안가나 강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사적 방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고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바이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해안가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고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킹은 기독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도원은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냥 부유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곳을 바이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은 이걸 막지 못했을까요? 이 시기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유럽은 분열 상태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카를 대제가 살아있을 때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814년 카를 대제가 죽고 나서 제국은 아들들에게 쪼개졌고 손자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던 겁니다. 잉글랜드는 더 심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7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에식스, 웨식스, 켄트, 서식스. 이 왕국들은 바이킹에 맞서 힘을 합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방어체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수십 개의 소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고요. 바이킹의 기동력에 유럽의 분열이 더해졌습니다. 롱십을 타고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적을 서로 싸우느라 바쁜 유럽의 왕국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안을 지키는 해군이 없었습니다. 바이킹이 오면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약탈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에만 왔습니다. 봄에 스칸디나비아를 출발해서 여름 동안 해안가를 약탈하고 가을이 되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부이자 전사였으니까요. 가을에는 돌아가서 수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830년대가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킹이 겨울에도 돌아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아일랜드에서는 841년경 바이킹이 강하구에 요새를 세웁니다. 롱포트라고 불리는 이 해안기지는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니피강 옆에 세워졌는데 이 기지의 이름은 안두브린, 검은 웅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아일랜드 최대의 도시가 됩니다.
더블린. 약탈 기지에서 출발한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860년대가 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소규모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865년 잉글랜드에 거대한 군대가 상륙합니다. 영어로는 Great Hidden Army, 이교도 대군세라고 불리는 이 군대는 약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이킹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약탈당한 쪽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금은보화를 빼앗기고 동료가 살해당하고 젊은 수도사들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이킹을 좋게 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록에 나오는 바이킹은 거의 예외 없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이교도입니다. 신의 성소를 더럽히는 짐승 같은 자들. 그것이 수도사들의 기록에 남은 바이킹의 모습입니다. 바이킹 자신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바이킹에게는 눈문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건 돌이나 나무에 짧은 문구를 새기는 정도였습니다. 긴 역사를 서술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의 이야기를 담은 사가라는 문학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 바이킹 시대의 기록은 거의 전부가 피해자의 시선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바이킹의 경우 역사는 피해자가 썼습니다. 하지만 바이킹 자신이 쓴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발자취, 정착하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만든 흔적입니다. 840년대부터 바이킹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와서 약탈하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더 이상 부족했습니다. 바이킹은 자기 땅을 원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약탈 기지로 시작한 더블린이 교역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동부 해안에도 바이킹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머물렀지만 곧 농사를 짓고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해안에도 바이킹이 드나들었습니다. 845년에는 배 120척이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 파리를 포위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수도가 바이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랑크 왕은 바이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양의 은을 주고 물러가게 했습니다. 약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이킹은 이제 약탈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척박한 땅보다 이곳이 더 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확산은 세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리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바이킹이 나갔습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자리를 잡은 뒤 870년대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도달합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왕이 권력을 집중하면서 자유를 잃기 싫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섬에 수백 명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서쪽으로, 더 멀리, 그 이야기는 4부에서 하겠습니다. 남서쪽으로는 덴마크 바이킹이 나갔습니다. 865년 잉글랜드에 상륙한 이교도 대군세는 단순한 약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7왕국 중 4개가 무너졌습니다. 잉글랜드 동부와 북부 절반이 바이킹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킹 영토를 데인노라고 부릅니다. 덴마크인의 법이 통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잉글랜드가 이 바이킹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스웨덴 바이킹이 나갔습니다. 발트해를 건너 슬라브 부족들의 땅으로 들어갔고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를 위해 싸우는 용병이 되기도 했고 바그다드의 상인들과 은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러시아라는 이름이 태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3부에서 하겠습니다.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했습니다. 300년에 걸쳐 유럽 전체를 뒤흔든 이 사람들은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최고의 항해자이자 상인이자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300년 뒤 이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이킹 국가는 오늘날 하나도 없습니다. 정복한 모든 곳에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영어를 쓰는 영국인이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만인이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슬라브어를 쓰는 러시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왕실의 피 속에, 러시아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매일 쓰는 영어 단어 속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이킹이 어떻게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